이 회사는 이 초록마을을 인수하지 않았더라도 언젠가는 회생에 들어올 회사였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회사는 거의 한 4, 5년 동안 단 한 번도 이익을 올려보지 않았던 회사죠. 문제는 이거 얘기 되나요? 법원에서 공보 보도자료 나온 거 어떠셨어요, 내용이? 물론 저희가 이제 정부 최초로 신청은 했지만 여전히 아직 ARS 단계에 그쵸. 있는데 프리 단계에 있는데 저는 이제 보도자료에서 그날 신청을 하고 그날 바로 오후에 이제 기일을 잡았다고 해서 약간 좀 신기하긴 했거든요. 네, 저희는 그쵸. 그렇게 빨리 잡히진 않았었잖아요. 최근에 보니까 홈플러스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홈플러스는 프리 ARS는 안 했잖아요. 네, 프리랜서 안 했는데 그날 바로 잡아가지고 했더라고요. 사회적으로 좀 파급력이 큰 회사들은 그날 잡아주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 서울회생법은 되게 빨리 잡아요. 저희도 지금 신청하면은 다음날 불러요, 법원에서. 보전처분은 금지명령 한다고 부르고, 만약에 보전처분은 금지명령 할 때 개시결정 받을 수 있을 정도까지 준비가 된다 그러면은 뭐 그날도 가능할 수는 있겠죠. 당일 청문을 진행한 거 보니까 채권자들을 안 불렀네요. 프리 ARS 때요? 네, 채권자들을 부른 게 아니라 신청인이랑 대리인을 불러서 신청 경위, 네, 채무 그거 내용, 먼저 한번 해요. 협상 진행 방향을 네. 설명하는 절차를 했다. 채권자를 따로 부르진 않아요. 채권자 따로 부르진 않고 일단 브리핑 먼저 한번 하더라고요. 신청인 대리인이랑 같이 가서 브리핑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채권자들하고는 개별적으로 협의를 하는 것 같은데 필요하면은 법원에서 이제 채권자하고의 협의 과정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정도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프리 단계에서 이 프리 ARS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딱히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냥 이제 기업 회생 절차로 바꾸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을 7월 4일에 한 거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틀 만에 그냥 포기를 그쵸. 해버리고 바로 이제 신청을 했고 개시 신청을 하고 이제 빨리 나왔잖아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특히나 정육각도 그렇지만 초록마을은 워낙 그 상거래 채권자들이 많으니까 그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허가가 뭔지를 또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매입을 하면은 회사에 돈을 이제 지불하고 가져와야 되잖아요. 이거를 매 건마다 원래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법원에. 연속적인 거래인 경우가 있거든요. 똑같은 거래처하고 연속적으로 계속적인 거래를 한다. 그러면은 포괄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때 올 때마다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돼요. 대신 이제 월말 보고에 얼마를 이제 썼다 보고는 해야 되죠. 그거는 실무적으로 필요하면은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포괄 허가의 어떤 대상이나 네. 채권의 범위나 이런 것들이 좀 특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원래 계속 네. 거래를 하던 업체가 100개가 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만 포괄 허가가 나는 거예요? 아니면 이후에 또 새로운 거래처를 뚫는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허용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계속적 거래를 하던 업체들 있잖아요. 법원에 소명을 좀 해야 돼요. 이 거래가 꼭 계속적으로 꼭 필요한 이유를 소명을 해가지고 법원에서 인정을 받으면은 그러면 이제 포괄허가 나옵니다. 여기처럼 이런 곳들은 계속 거래가 뭐 주 단위로 계속 연속되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포괄허가를 받아야 돼요. 홈플러스도 똑같은 이유로 포괄허가를 받은 거죠. 변호사님, 저희가 저희 사무실에 진행한 사례들 중에서 어떤 업종을 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 허가가 나는 편이에요? 보통 B2C가 많이 나오긴 하죠. 전국점이라든지 숙산업 같은 경우 이런 거. 포괄허가는 근데 업종 구별 없이 필요하면 받고 있어요. 근데 초록마을도 보니까 이 어떤 상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다 계속 물건을 팔고 다시 진열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홈플러스도 같은 구조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계속 그 상품이 들어와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괄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포괄 허가를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럼 좀 관대한 편이라고 봐도 네. 되네요. 근데 그것도 포괄허가를 받는 것도 어느 정도 이 채무자 회사에서 법원에 신뢰를 좀 받아야 돼요. 그 신뢰라는 거는 회생의 가능성에 대한 신뢰. 회생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그게 뭐냐면 월말 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월말 자금 수지에 이 매출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매출이 없는데 계속 뭔가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익이 안 나오잖아요. 법원 입장에서는 그런 회사에 포괄 허가를 해줄 수가 없죠. 어떤 도대체 경영 능력을 그쵸, 믿지 네.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런 경우에는 관리인도 외부에서 선임을 하나요? 그게 계속되면 이제 제3자 관리인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네. 기존 대표이사를 계속 이렇게 하다가 네. 너무 가망이 없다, 이 회사를 살릴 수가 없다라고 네. 판단이 되면 제3자를 관리인으로. 법원에서 보는 건 뭐냐면은 이 회사 돈을 너무 흥청망청 쓴다라는 느낌을 주게 되면은 포괄 허가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꼭 필요한데 필요한 매입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뭔가 이 불필요한 매입을 한다 그러면 그럴 수 있죠. 변호사님이 그 두 회사의 재무제표를 좀 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봤는데 정육각이 더 안 좋아요. 정육각이 그 초록마을 인수했잖아요. 근데 정육각이 훨씬 안 좋더라고요. 정육각 같은 경우는 2022년도부터 그 외감 대상이 됐더라고요. 그 외감 대상이 되기 전에부터 계속 적자였어요. 그 전에는 스타트업이니까. 230억 적자. 외감 대상 되고 나서부터는
760억 적자. 근데 보통 외감 대상 되면은 회계 사무실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은 분식회계 한 게 다 걸리거든요. 걸리면서 다 감모손실 잡고 다 손실로 잡아요. 그래서 처음 외감 대상이 됐을 때는 손실 좀 많이 나는데 이 정육각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도 또 계속 손실이 나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거의 한 4, 5년 동안 단 한 번도 이익을 올려보지 않았던 회사죠. 그러니까 누적 적자가 네. 한 800억인가? 그쵸, 이렇게 봤던 네.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 뭐가 문제냐면은 매출이 있고 매출 원가가 있고 그리고 판관비가 있고 뭐 세전이 세금 내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정육각은 뭐가 문제냐면 매출액보다 매출 원가가 더 높아요. 그럼 이익을 낼 수가 없네요. 그쵸. 이거는 구조조정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죠. 매출이 있고 매출 원가 있어가지고 적어도 매출 총 이익은 좀 남아 있어야 거기서 이제 판관비를 좀 줄여가지고 이익을 내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정육각은 그럴 여지가 아예 없어요. 매출 원가가 더 높아요. 근데 이제 사업이 안 좋아지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있겠지만 변호사님은 그 초록마을 인수가 기업의 어떤 안정성을 네. 더 악화시켰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그거 상관없이 원래도 조금 경쟁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좀 큰 회사를 인수했다 이렇게 보세요? 저는 후자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회사는 이 초록마을을 인수하지 않았더라도 언젠간 회생에 들어올 회사였다 뭐 이렇게. 그 전부터 재무 구조가 좋지 않아서 네. 그렇다는 거죠. 그게 플랫폼이 다 그렇긴 해요. 플랫폼 이익을 내기가 사업이 힘드니까. 플랫폼 사업이 일단은 매출액보다 매출 원가가 더 높거든요. 그만큼 많이 투자를 하는 거죠.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늘린 다음에 시장 점유율이 완성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매출액을 늘려서 만들어 가겠다 이런 건데 대부분의 플랫폼이 그 과정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다 파산으로 갑니다. 정육각도 그런 회사 중에 하나예요. 초록마을 채권자 측 문의가 엄청 많이 오잖아요. 네. 주로 이제 어떤 질문들이고 그리고 변호사님이 그분들한테 좀 해줄 수 있는 말씀들이 좀 있을까요? 그 대부분 다 이제 상거래 채권이죠. 상거래 채권자들 회생 들어가면은 금지 명령에 의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개시명이 바로 나왔잖아요. 개시 결정에 의해서 개별적인 출시행위가 중단이 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없고 근데 계속 그 허가가 났다면은 네. 거래가 되는 거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개시 결정 이후에 발생되는 거래는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 회생 기업들 같은 경우는 외상거래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금으로 주고받고 해요. 현금으로 물건 떼오고 현금으로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개시 결정 이후에 거래에 대해서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개시 결정 전에 있는 회생 채권들 이게 문제죠. 그러면 이제 계속 거래를 하는 분도 일단은 이후에 계속 납품하는 거는 받을 수가 있는데 이미 납품하고 받지 못한 대금에 대해서는 그쵸. 이제 일반 현식 채권으로 네. 가서 분배를 받는 방향으로 그쵸. 이해를 하면 네.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 회생 채권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고 공익 채권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는데 공익 채권이 되면은 우선권을 가져요. 이 공익 채권 같은 경우는 회생 개시 결정 전에 발생된 담보권, 이걸 회생 담보권이라고 하는데 이거보다도 우선권을 가지거든요. 내 채권이 공익 채권이 되는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데 상거래 채권 그 중에서도 이제 매입이죠. 매매 계약에 의해 발생된 채권 같은 경우는 회생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20일 전에 발생된 매매 계약에 의한 채무 채권 요거는 공익 채권으로 봅니다. 초록마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매매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마 회생 신청 전에 발생된 매입 채무 중에서 공익 채권으로 편입되는 게 꽤 있을 거예요. 근데 금액은 이제 좀 소액들이겠네요. 그렇죠. 소액이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7월 2일 날 신청을 했잖아요. 납품을 6월 1일 날 하고 6월 30일 날 세금 내서 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6월 1일 날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세금 계산 기준이 아니고 실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기준인데 문제는 이거 얘기 드나요? 실제로 납품을 했던 날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납품을 한 날의 기준이 자료가 안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 잘 안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그 초록마을 측에서 일일이 건건이 네. 다 확인을 해가지고 납품일자 체크해서 이거를 수정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안 할 것 같고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신경 씁니다. 저 다 봐요.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님 네. 말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아, 신청 그쵸, 대리 그쵸. 입장에서 왜냐면 여기 채권자들이 뭐 수백 수천 개 정도 되지 그렇죠. 않을까요? 그래서 그 시부인표 보면 우리가 채권자 목록 제출하잖아요. 거기 보면 상거래 채권자들은 발생일을 적거든요. 근데 그 발생일을 사실상 알 수가 없어요. 발생일을. 그래서 임의적인 날짜를 적는데 그 보통 이제 의뢰인들이 적어줘요. 이건 언제 발생했다는데 그 신청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20일 전 다 체크해야 돼요. 그거 잘못 썼다가 상거래 채권자에서 공익채권 주장해버리면 우리가 물어줘야 되니까. 그럼 저희가 이제 공익채권임을 자인할 필요는 없는 거고 신청 대리 그쵸.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이제 두 회사가 같이 법인회생을 신청을 했는데 한 회사는 자회사잖아요. 근데 자회사는 건실하고 모회사는 안 좋은 경우에 모회사를 파산시키고 자회사만 회생시키고 뭐 이런 방식도 가능한가요? 그건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게 모회사가 파산하게 되면은 모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이 있잖아요. 재산이니까. 그렇죠. 이게 공매 처분되거든요. 음. 그러면은 자회사
자회사의 주주가 바뀌는 건데 자회사가 회생할 실익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쩔 수 없이 모회사도 회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사실 지금 정육각을 살리기 위한 것보다는 초록마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여지네요. 제 생각도 약간 좀 봤을 때 정육각은 살아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근데 초록마을은 그 판관비만 잘 줄이면은 될 것도 같아요. 매출하고 매출 원가 봤을 때 그 매출 원가의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판관비 잘 줄이면은 회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인가전 인수합병이나 이런 거 좀 하면은 되지 않을까. 이 옷이 제가 결혼할 때 입던 옷이라서 더 빼야 돼, 살을. 내 몸에 옷을 맞추는 게 아니고 옷에 내 몸을 맞추는 것 같아.